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정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눕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좋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정책은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구분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만든 법이 아이 자체를 줄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이 오히려 보행자를 더 죽인다면요?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면요. 그리고 해충을 없애려는 정책이 오히려 해충을 더 늘린다면요. 오늘은 공공정책의 역설, 즉 좋은 의도가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네 가지 사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카시트 의무화 정책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좋은 정책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정책이니까요. 실제로 미국 연구에 따르면 카시트 의무화는 매년 약 57명의 아이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년 약 8,000명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에 카시트를 3개 이상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차량 뒷좌석은 카시트 3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둘까지는 가능한데 셋째부터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 아이를 포기합니다.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카시트 문제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카시트 의무 대상 자녀 2명을 둔 여성의 경우 셋째 아이 연간 출산 확률이 0.73%포인트 낮아집니다. 일반 여성의 출산 확률이 약 9%대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닌데요. 이 효과는 차를 가진 가구, 즉 카시트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1980년대 이후 이 정책이 누적적으로 출생을 줄인 규모는 약 14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충격적입니다. 1960년대 미국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안전벨트 의무화, 에너지 흡수 스티어링 컬럼, 이중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필수로 만들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량 탑승자 사망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사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시카고대 경제학자 샘 펠트만인데요. 1975년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동차 안전 규제는 도로 사망률 자체를 줄이지 못했다.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 1983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 데이터입니다. 초록색이 차 안의 탑승자의 사망률, 빨간색이 보행자와 이륜차의 운전자 사망률입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검은 선, 안전벨트 착용률입니다. 1984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안전벨트 의무화가 퍼집니다. 착용률이 14%에서 77%를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록색을 보시면 탑승자 사망률이 확실히 내려갑니다. 1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안전벨트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빨간색을 다시 볼까요? 보행자 사망률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그대로입니다. 안전벨트 착용률이 5배 뛰는 동안 보행자 사망률은 단 한 번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전벨트를 매면 운전자는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운전하게 되죠. 속도를 조금 더 내고 거리를 조금 덜 유지합니다. 이 행동 변화가 보행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안전벨트를 맨 차 안의 사람은 더 안전해졌지만 그 위험이 차 밖의 사람에게 전가된 거죠.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펠츠만 효과 또는 위험 보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1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금 봐도 충격적으로 시사점이 큽니다. 1902년 프랑스 식민 통치 아래 있던 베트남 하노이. 당시 도시는 심각한 쥐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 당국은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주민이 쥐꼬리를 가져오면 현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쥐꼬리가
쓰러졌으니까요. 그런데 당국은 곧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거리에 꼬리 없는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였죠. 주민들은 쥐를 잡아서 꼬리만 자르고 쥐는 다시 풀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쥐가 살아있어야 계속 번식해서 꼬리를 더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일부는 쥐를 직접 키우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현상금을 위해서요. 결국 프랑스 당국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 도시의 쥐 숫자는 정책 시행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걸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가 코보라 효과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정책이 만든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당국이 원한 건 쥐 감소였겠지만 현상금 정책이 만든 인센티브는 바로 쥐 증가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도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즉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것입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습니다. 규제 대상 가구는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2019년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된 임대료 통제 확대 정책을 분석했더니 임대료 통제를 적용받은 집주인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무려 15%나 줄였습니다. 집을 팔거나 분양 전환하거나 재개발로 돌린 거죠.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다른 주택의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호됐지만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는 더 비싼 가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정책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된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원베드룸 월세는 2011년 이후 약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례를 한번 묶어볼까요? 카시트 의무화, 안전벨트법, 하노이 쥐현상금, 임대료 규제. 정책의 분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나라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역설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요. 첫째, 사람들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정책이 만든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쥐를 없애는 게 목표인데 현상금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현상금 극대화에 집중합니다. 둘째,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마찰 비용이 작동합니다. 마찰 비용이란 돈이 드는 건 아닌데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선택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카시트 때문에 셋째를 포기하는 부부가 그 대표적인 예시죠. 셋째, 정책은 항상 보이는 문제는 줄이고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듭니다. 카시트로 살아난 57명의 아이는 보입니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8,000명의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로 살아난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난 운전자는 보이죠. 하지만 더 위험해진 보행자는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넷째, 정책은 항상 비용을 누군가에게 전가합니다. 임대료 통제로 보호받은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더 비싼 시장을 마주한 새 세입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는 19세기에 이미 정확히 짚었습니다. 좋은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도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정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카시트 정책이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법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고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정책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잃는 선택입니다. 즉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리고 그 잃는 부분은 대부분 눈에 안 보이고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정책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이 정책은 누구를 돕고 그 비용은 누가 내는가? 눈에 보이는 효과, 이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정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